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발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유인물을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유인물 나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PPT 자료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기금에 정부의 사업성 기금이 한 44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지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금이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국민주택기금이 이제 주택도시기금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돼서 국토부가 이제 관할하는 거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도시기금을 위탁받아서 다시 이제 은행에다가 재위탁해서 하는 구조로 짜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계속 발표하는 게 연간 임대주택 손실이 1,700억이다라는 언론을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택도시기금이 도대체 어떻게 운용되고 있길래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공개된 그런 자료라 사실 더 세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개된 자료 한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이제 1971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저기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2016년 올 초에 나온 기금 운용 계획이 아니거든요. 132조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32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보면은 일단 부채 항목을 보면 국민주택 채권이 한 46조 정도를 발행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갖고 싶어서 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있죠. 그게 한 51조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만능저축이라는 그런 청약저축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연간 한 6조에서 8조 사이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청약저축과 국민주택 채권이 한 100조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기금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이제 차입이죠. 장기 차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항목이 한 116조 정도의 부채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에는 청약저축은 이제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모은 그런 자금이고요. 국민주택 채권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금 조달한 그런 증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돈을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거의 자산 쪽 항목을 보시면 한 80조 정도를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유추해 보면 임대주택 관련된 대출금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예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유가증권이 37조 정도 됩니다. 투자 유가증권은 이제 일반적으로 채권, 주식, 그다음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의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이 다 투자 유가증권의 항목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37조 정도가 이제 여유자금으로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항목은 이제 자본 항목인데요. 기본 순자산, 그러니까 자본금이 한 3,800억 정도, 3,800억 정도 자본금이 있고, 그 다음 항목이 적립금 및 잉여금인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익잉여금을 나타냅니다. 이익잉여금이면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나타내고,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712조에서 현금성을 당장 동반할 수 있는 게 한 170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해라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법인세 인상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법인세 인상이 쉽지가 않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주택도시기금에 저는 좀 약간 깜짝 놀란 게 주택도시기금에 돈이 없다. 임대주택에서 연간 1,700억씩 적자가 나고 있다. 그래서 기금이 빵꾸가 나고 있나라고 이제 걱정을 해서 기금을 찾다 보다가 이 적립금의 잉여금이 이제 이익잉여금, 사내유보금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게 무려 13조가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임대주택 1,700억 적자인데 어떻게 13조면은 71년부터 지금 40년이 넘게 흘렀는데 단순 계산해도 연간 1,몇백억씩 계속해서 흑자를
계속 이익을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게 임대주택에서 이익 잉여이 나는 건지, 그 다음에 분양주택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뭐 LH공사 판교 신도시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막대한 시세 차이기 때문에 이게 이익 잉여금이 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어떻든 간에 이건 회계상으로 13조가 기금에 계속해서 잉여자금으로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 국토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단순하게 임대주택 1,700억 적자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하지 마라, 거의 이런 뉘앙스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이 13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금이냐면은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매출액도 13조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분기별 영업이익이 8조 얼마니까 어마어마한 자금이거든요. 이런 이익 잉여금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이익 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는 할 말을 하겠죠. 기금을 불려야지 서민들을 위해서 뭐 대출도 해줄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하지만은 과거에 최근에 5년간의 그 이익 잉여금이 쌓여지면서 하는 행태를 보면 전혀 서민 주거를 위한 그런 행태가 아니라 있는 자를 위한 그런 혜택을 반복해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적립금은 잉여금 13조를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났는지를 한번 자료를 요청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관심사는 투자유가증권 부분입니다. 뭐 저도 이제 언론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주식 투자를 뭐 3조를 하다가 이제 1조는 우리나라가 안 되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도 사고 여러 가지로 리스크가 큰, 변동성이 큰 그런 투자 항목으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항목에서 주식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한데, 이게 서민들의 쌈짓돈을 갖고 공공임대주택을 투자를 안 하고 이거를 주식 투자를 3조를 하는 게 과연 주택도시 기금의 역할인지를 저는 여쭤보고 싶고요. 과연 이런 돈들이 얼추 계산해도 수십 조인데 과연 주택도시 기금이 서민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건지, 임대주택은 왜 적자면서 돈은 이렇게 13조나 쌓여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치금도 한 14조가 되는데 14조가 어쩔 수 없이 예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여유 자금이 남아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수익계획 쪽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이 수익계획 항목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립금이 잉여금이면은 13조가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쌓였는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 막대한 시세 차익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막대한 시세 차익이 뭐 나오는데, 그래서 집 장사, 땅 장사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익임을 취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1,700억 적자인데 그거를 믹스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임대주택 1,700억 매년 적자다, 이 부분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보시면 지출 계획 중에서 그 주택 개정 우호축 보면은 여유자금 운용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 14조나 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14조를 여유자금을 운용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 지금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큰 먹잇감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브렉시트 영향도 아시겠지만 브렉시트로 인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5조 원이 순간적으로 하루 만에 증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났거든요. 이렇게 주식 투자라는 건 사실은 되게 리스크하기 때문에 공공에 대한 그 연금 같은 경우, 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익성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는 게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거를 왜 국토부 주택기금과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관했는지 참 알 수가 없는 게, 저는 뭐 이관했다 그러길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거를 자금을 운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위탁 받아가지고 재위탁, 그러니까 5개 시중은행에다가 재위탁하는 옥상옥인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나마 정부에서 기금을 관리해야지 보수적으로 운용하는데 이거를 공기업에서 이관해 버리면은 주택도시 기금의
운영의 자율성이 커져버리거든요. 운영의 자율성이 커져버리면 리스크한 그런 투자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기금이 이관했는지를 여쭤보니까 기금 규모가 커져서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금 규모가 커지는 거랑 그거랑은 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택도시 기금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해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 13조를 잘 운용만 하더라도 청년 뭐 주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이렇게 기금만 부풀리는 이익잉여금은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거 13조 매년 1년에 1조씩 적자가 나도 막말로 13년이 지나면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돼도 기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금 까먹는 게 문제거든요. 자본 잠식이 문제인데 제가 적립금 이거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적시적소에 빨리 저출산 고령화에 맞게끔 1조씩 적자가 나도 써야 됩니다. 단순하게 13년간은 충분히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쌓아놓고 뭐 하려고 쌓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싸는지는 이제 좀 발표하다 보면 이제 정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서두에 이제 먼저 이렇게 주택 도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4페이지 부분인데 주거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언론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임차 가구의 현 주택 이사 사유를 이유로 물어봤더니 실태조사 2014 주거 실태조사에서 물어봤더니 잘 우리가 알다시피 뭐 계약 만기, 집주인의 퇴거 요구, 임대료 부담 가중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사 이유가 있다라는 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보면 전세와 월세 간의 비중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상당히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월세 비중을 보게 했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부분이 이제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을 보면은 70 이걸로 할 거예요. 글자가 너무 조금만 해가지고. 이걸로.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 마이크가 없으니까 저소득층이 40 월세 부분이 무려 이제 70.5%까지 상승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가 갈수록 저소득층이 계속해서 주거 안정에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뭐 여러분들 다 이제 기역, 니은, 디귿처럼 다 외우셨겠지만 단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6.2%로 대략 나와 있는데 OECD 평균이 한 11.5%로 대략 보입니다. 11.5%.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100만 원 정도를 더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임대주택을 100만 원까지 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 6.2%도 상당한 임대주택도 가계소득 6분위 이상의 임대주택이 많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은 고임대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임대료로 따져보면은 3% 미만,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가 임대주택이 양이 적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득계층 부분을 보면 이게 국민소득 10분위 월평균 실질 가계소득을 의미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타겟을 임대주택 타겟을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있는데 이 중산층이나 서민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임대료를 본다라면 다 6분위부터 9분위, 8분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임대주택을 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월세 16만 원, 사회초년생은 17만 원, 그 다음에 신혼부부는 24만 원 이렇게 나와서 언론에서는 이제 홍보를 하고요.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보증금을 보면 알겠지만 대학생이 3,100만 원,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4,700만 원인데 이게 전월세 전환을 6%로 적용해 돼서 한 4.5%가 최근에 이제 전환 4.5%겠죠.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수정할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대략적으로는 맞습니다. 1,000만 원으로 보증금을 환산하게 되면 대학생은 26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신혼부부는 42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26만 원씩 월세를 부담하는 게 과연 저렴한 주택이냐라고 이제 반문할 수가 있는 거죠. OECD 중에서 이제 가계소득에서 얼마나 세입자가 부담하는 그걸 RIR이라고 하는데 그 지표를 보면 대부분이 20% 이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OECD 국수.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제가 만약에 200만 원이 월 소득이 200만 원이면 40만 원 이하로 책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200만 원도 벌써 이제 소득 분위가 이제 6분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해야 된다. 근데 행복주택은 왜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하냐? 싸니까 치열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것만큼 또 대안도 별로 없어요. 이것만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뉴스테이 사업의 이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뭐 누누이 잘 알겠지만 복습하면서 비슷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 주택도시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자액이 대략적으로 이거는 한 합산하면 5천억 정도가 되죠. 5천억 정도를 지분 투자를 해서 이제 리스트를 사업을 해서 총사업을 출자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건설사나 정비업체가 출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여기 사업 세제 지원 혜택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장기로 8년 이상에서는 바로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게 막강하죠. 사실은 임대를 하다가 8년 뒤에 분양을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은 막강하게 되니까 민간 업체랑 건설사가 이게 최대의 먹잇감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 무조건 임대 수익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후로 이렇게 세제 지원 혜택과 그다음에 용도 변경, 그다음에 용적률 상한 이런 어떤 엄청나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5%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자꾸 임대주택이 뭐 적자가 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적자 나는 사업에 왜 민간 건설사나 정비업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임대주택의 사업성은 자기가 사업 구조를 정부가 짜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자꾸 수익성 갖고 공격을 하는데 수익성 있게 만들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없게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업 구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뉴스테이 네 곳의 임대료량을 보면은 위례 신도시 동탄 뭐 서울 인천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무려 뭐 4억 4,500에 보증금이 4억 4,500에 뭐 44만 원. 뭐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거의 가계소득 10분위 최고급 부유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급해 이거 다 임대주택이 들어가거든요. 포지션에. 이런 임대주택을 왜 그럼 포지션에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테이 사업에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보면 LH공사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공공이 끌어갈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사이드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짓자고 하는데 그 부분도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LH공사가 150조가 부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몇 년 전에는 공적 자금은 2조 얼마 정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부채가 150조면은 파산하고도 없어졌겠죠, 이 세상에. 근데 왜 LH공사는 버티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부채를 써서 그거보다 더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근데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채가 나는 거고 이 부분은 LH공사 같은 경우는 150조에 대해서 충분히 임대료로 내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있다. 왜냐? 대부분이 분양주택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분양전환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서 시세 차익을 왕창 남겨가지고 분명히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150조가 아직까지 건전하게 붙어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중앙공기부에 더 넘겨라. 민간 건설사에다 맡기지 말고 지금 이제 국토부 정책은 민간 건설사를 활용하는 방안인데 민간 건설사를 냅두면 얘들은 무조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5%의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데 왜 굳이 5%를 주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조달금리가 1.25, 국채금리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임대료 5%, 10% 때는 완전히 다른 그런 환경이에요. 3%만 수익률 보장해줘도 충분히 차익을 챙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도하게 5%를 수익률을 보장을 해서 그거를 임대료를 이렇게 높게 책정하느냐. 분명히 3%도 하더라도 임대료를 낮춰서 공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주거정책 재계약 시 세입자의 고통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런 부분에 또 문제점이 있고요. 월세 부담 증가와 양극화 문제가 또 심각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청년의 주거 빈곤 층화가 이제 강하다. 이건 뭐 지난주에 서민주거 TF에서 제가 발표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제가 발표 시간이 20분이죠. 네. 거의 끝나는데 시간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하여간에 뭐 빨리빨리 네.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금리가 최근에 다행스러운 게 계속 낮아지고 있고 현재는 1%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상당히 경제가 안 좋은 게 임대주택에는 호재다. 왜냐? 옛날에는 임대주택을 지면 90년대는 10%예요. 차입 이자가. 근데 지금 1%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의 임대 수익이 나도 마진을 챙길 수 없어 임대주택이 적자예요. 그런데 지금 1%다. 1%는 거의 임대주택도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 분명히 과거에 5%나 고금리 때 채권 그때 그걸로 조달해서 그 사업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임대주택 하면 진짜 수익 구조를 잘못 짜지 않은 한 마이너스가 날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물론 관리비 다 포함해서도 충분히 현재는 환경이 엄청나게 제로 금리로 가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거의 제로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활용하자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 공약이 연간 10조씩 100조 국민연금 공공투자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은 국민연금에서 이제 채권을 사들이는 그런 중앙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연금 기금이 이제 채권을 인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그 채권 플러스 알파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일어난 품 손실도 없고요. 기존의 수익성과 안정성과 공공성과 그 다음에 유동성과 독립성을 다 보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해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왜 서민들의 쌈짓돈을 핏빨아먹냐 이런 말 나오는 건 다 오해고요. 국민연금은 절대로 손실이 없고 오히려 국채 플러스 알파를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훨씬 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알아야 되는데 왜 그는 이런 부분이 있죠. 왜 국민연금이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100조를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100조를 떠안아야 되는 투자처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주택도시기금도 이익잉여이 13조밖에 없기 때문에 100조를 떠안을 만한 그런 여유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을 100조를 더 채권 발행해서 늘리던지 지금 130조를 200조, 30조까지 늘려서 그 자금을 갖고 임대주택 공급을 투자하던지 그게 안 된다면 누가 떠맡아야 할 그런 자금 출자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국민연금이 512조가 현재 쌓여 있고 그 512조 중에서 신규 자금이 한 50조, 회수 자금이 한 36조에서 86조 자금이 매년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 채권을 받아줄 수 있는 통로다라는 의미에서 국민연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전환율 이런 어떤 규제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새누리당과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제학 이론에서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 규제에 들어가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본 경제학, 정통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 규제로 계속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싸우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정통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가장 우선시된다고 봅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월세나 전세가 가격이 낮춰지겠죠. 낮춰지고 당연히 전월세 상한제도 사실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는 임대주택 공급 100만 호를 추진하자라는 게 가장 1차적인 그게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도 요구를 해야 되고 전월세 상한제 5%도 상한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가격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략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넘어가고 제가 시나리오별로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없는데도 계속해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청년들이 주거 빈곤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넘고요. 그 중에서 최소한 한 5만 호까지는 져야지 그게 빈곤율이 해소될 수 있다. 반 정도는. 그래서 5만 호까지는 짓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여기 이제 용적률이 이제 문제인데 500% 300%로 잡았습니다. 근데
세월수 같은 경우는 이제 300%, 500% 현재 법에는 위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적률을 좀 상한선을 올려서 개선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서 월 임대료로 한번 고정을 시켰어요. 20만 원으로 고정시켰더니 IRR이 수익률이거든요. 5.3%, 4.3% 나왔다. 근데 제가 좀 너무 보수적으로 했고, 이게 만약에 용적률로 250%를 하더라도 할인율이 최근에는 예전에는 5% 이상이었기 때문에 할인율이 이제 조달 비용인데 이게 너무 컸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1%대거든요. 1%대면은 이게 IRR이 한 3% 나와도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50%로 해도 될 뻔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용적률을 한 250%, 200%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 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갱신제도, 이것도 뭐 지금까지 작년에 이제 서민주거 TF도 또 계속해서 줄기차게 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계속 발표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임대료 제도, 이 부분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임대료 분쟁 조정 제도도 프랑스, 영국, 미국의 사례를 보면 충분히 잘 제도화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5%씩 월세를 올린다라는 건 상당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 뉴욕과 독일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바우처와 임대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제 규제와 임대 지원 사업이 연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관리 행정의 결합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임대소득세 부과와 준공업 임대 공급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합건물 관리 제도의 개선 정책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쨌든 현재의 주거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런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참 주장은 하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동안 상당히 막막했거든요. 그리고 LH의 부채와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능력이 그렇게 되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항상 말문이 막히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도시주택기금이라든가 지금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잘 그 대안을 마련해 지금 주셨고, 그리고 그 대안을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그 아주 공격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늘 과제로 생각했던 임대차 안정화 정책, 그리고 주거복지 정책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주거 문제 또 선수시죠. 우리 이강훈 변호사님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임경주 위원장님, 이현주 국회의원님 이렇게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님, 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분이죠? 네. 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정성훈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하고 일부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먼저 좀 상황인식 이런 부분인데, 이제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제 한국 사회 주택 문제가 이제 개도국에서 이제 선진국 형의 문제들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택 보급률이 2014년 현재 이제 103.5%로 주택 재고량 자체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 점유율이 이렇게 좀 여기 쭉 이렇게 1970년대부터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2005년을 최근에 2000년대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쭉 상황을 보면 2005년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자가점유율 주택 공급 규제를 풀고 주택 공급량 늘리고 담보대출 늘려도 자가의 점유율은 정체 상태 내지는 이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정책을 유지해 가지고는 그 주택 소유자들이 이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층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만 늘려주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자가점유율이 조금씩 계속 떨어져 나오고 있는 거는 중산층 하부가 자가점유 가구에서 임차 가구로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 거를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의 위기와 또 이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중산층에게 중산층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할 여건 마련하는 과제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무주택 중산층을 포함해서 임차 가구의 주거 상황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아는 그 지표로 그 자가 점유 가구와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 임차 가구가 그 계속 이사를 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고 자기 생활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주택 소유자의 의사가 과대표되고 있다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요. 따라서 임차 가구의 거주 기간을 늘려줘서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 하는 과제, 그리고 또 전세의 빠른 월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주거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비율이 과거와 현저하게 지금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월세가 지금 전세를 좀 초과했다 이거죠. 그래서 민간 임대 시장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득 3분의 이하의 저소득층과 주거빈곤층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3분의 이하의 저소득 가구의 문제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대출 제도를 통해서 자력에 의한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지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부족과 부담스러운 임차료로 인해서 민간 임대 시장에서 임차주택을 구하고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확대인데, 임대주택 공급은 지금 현재 총주택 재고의 6%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주거급여는 80여만 가구의 극빈층에만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 3분의 이하의 대다수 저소득 가구에게는 이게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남의 일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주거비가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그 절실한 요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주거비 인상 억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주거복지 정책의 온기가 저소득층의 일반에게 확대되려면은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 임대차 안정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린데,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논쟁을 하고 향후 대안을 만들어내면서 뭘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조율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을 갖기 위한 것인데요. 그 18페이지를 보면 이 운영 메커니즘과 관련돼서 보면 최초 계약은 일반적 규제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과 임대차 조건의 자율적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 해결이 분쟁 그 후에 그게 해결이 자율적으로 합의 안 되면 분쟁 해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고, 조정 또는 소송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 자체가 임대료를 통제하는 어떤 그런 정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걸 운영한 나라들에 있어서 그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일부 도시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그 최초 임대료 규제까지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임대료가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가지고도 부분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지적인 그 시장에 관한 그 대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실행할 수는 없고, 그 지역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5년간 그런 제도를 그 일부 도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임대차 안정화와 관련된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이 그 대도시 지역,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안정의 지방화의 요구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임차주택이 임차 가구가 그 자가 소유가보다 이제 많거든요. 한 50%가 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제도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이에요. 임차 가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 도입이. 근데 이제 우리 경우에는 보면 그 전체적으로는 임대 가구가 자가 소유 가구가 조금 더 많거든요.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서 저항이 상대적으로 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대도시나 이런 등의 경우에는 임차가구가 훨씬 많죠, 당연히. 그러니 그 목소리가 반영되는 곳에 그 권한을 어느 정책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정책적 저항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행정의 지방화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좀 이걸 이제 도입하는 데 이제 상당한 그 반대가 이제 정부에 계속 있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정부의 주택 매매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정책을 유지해 가지고는 자가 점유율은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이걸 계속 하냐 이거. 자가 소유 중산층에서 무주택 가구로 전환되는 중산층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임대 시장 안정화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주택 중산층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자가 소유를 하지 못할 층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임대인들이 반발한다. 이건 당연히 임대인들하고 임차인하고의 그 이해관계를 조정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 119조가 사회적 시장 경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봐서 시장이 실패하면 민간 시장 안정화를 해서 계획과 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적인 그 조절 기능들, 요것들을 활성화해 준다는 어떤 측면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균형을 맞춰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논의들이 보면 일시적인 전세보증금 상승 가능성이나 좀 뭐 전세 월세가 가속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임대료의 그 일시적인 상승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임대차 가격의 안정화를 이게 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세 월세 가속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만 놔둬도 지금 전세가 월세로 지금 계속 가속화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려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이런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라서 이렇게 좀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거로 인해서 가속화될 때 좀 고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이제 월세 과세를 강화하면서 2주택자에 대한 전세 과세 시기를 정책적으로 조금 늦추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팍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완화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20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면 이 하단을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2014년까지 정리한 겁니다. 이제 작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4년까지 보면 지금 공공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114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비율이 5.9%가 된다는 것이에요. 전체 가구에 대해서 1,900만 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한 4.3%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5년, 지금 현재 이제 5년간 한번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5만 3천 가구 정도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연해서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속도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정책적 목표하고 봤을 때 이 5.3만 가구씩 이렇게 재고가 증가한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총주택 재고 비율의 한 10%가 되려면 몇 년 걸리냐?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해가지고 이게 총주택 재고 증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면 14.8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현재. 그러면 총주택 재고가 안 늘어나냐? 그렇지. 그럴 리가 없죠.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주택 재고의 10%가 되려면 2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이 증가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몇 년 동안 얼마큼 늘릴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필요성 이런 것들 같이 고려하면서 이 목표를 되는 거 그냥 이 숫자를 그냥 15% 뭐 20%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 언제까지 그렇게 늘릴 거냐? 그럼 매년 얼마씩 지어야 되는 거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그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년 주거 문제는 아까 좀 간단히 이제 대안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청년주택 그러니까 주택의 그 유형과 수요,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것이 이제 그냥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모델 이렇게 만들어내면 일단은 러프하게는 그 이해가 되지만 실제 그러니까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시장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가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앞 향후에 우리 민주당에서 더민주에서 지금 정책을 내오실 때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발주하셔서 좀 정확히 한번 그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돼서는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주거종합계획이 너무 느슨하게 돼 있어요. 그 주거종합계획이 지금 올해 발표된 그 내용도 보면 사실 작년에 발표된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뭘 했다는 건데 사실 저는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작년 거하고 대저보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임대주택 공급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기재가 되고 그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정책적인 거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발표의 내용이라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엄밀하게 좀 주거종합계획을 좀 세우게 하는 그런 부분의 노력이 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의 어떤 정책 기조 하에서 주거복지 예산에 대해서 소득 계층별로 예산을 배분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거복지 정책인데 그 복지 대상과 관련돼서 도대체 몇 퍼센트 각 수혜 계층에 대해서 정책이 배분되고 있는 건지 정책 예산이 배분되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실 국민들이 알지 못해요. 그렇게 지금 정책이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급빈층에 해당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현재 2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와 관련돼서 이제 전체 가구가 지금 그 소득 대비 주거비가 지금 22.6%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30% 이상 넘으면 상당히 지금 그 생활에 압박이 있는 그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도 이미 34.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 정도 층 이상, 층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이 벌써 주거비가 상당히 부담되는 그 계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까지 지금 그 주거비가 급여가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해봐야 된다. 물론 이제 이거 당장 높이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건 고정적 지출이고 계속 늘어나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향후 수립을 할 건지 하는 부분에서 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거급여의 어떤 개선 과제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월 평균 지원액이 11.3만 원이에요.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부가 지금 이번에 주거기본 계획을 통해서 발표한 게 11.3만 원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것인데, 그 너무 작죠, 사실.
예,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 극빈층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의 그 저게 반 정도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는 이 돈들이 물론 없는 것보다 당연히 낫지만, 그러니까 그 주거급여 내용에서 너무 작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모두 적용해서 사실 상당수의 그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그 혜택에서 지금 배제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한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도 좀 완화해서 점차적으로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그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가는 어떤 제도를 정비를 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all or nothing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81만 명 거기 딱 넘어가면 없는 거야, 하나도.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거든요. 소득에 따른 어떤 그분들 필요 이런 것들 고려해서 복지 정책이 수행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 대상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임경지 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라고 합니다. 우선 이른 시간에 세미나 해주시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교수님과 변호사님하고 중복되는 내용 빼고 간단하게 짚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 정책들이 새롭게 여러 가지로 시작이 되는데요. 끊임없이 청년이 누구냐라고 하는 논란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주거 정책에서 우리가 조금 합의해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면 매번 정책 대상을 설정할 때마다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토부에서 바꿀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마이크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네. 실제로 이제 청년 정책은 2004년도에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괜찮으세요? 네, 되었는데요. 10년 동안 사실 지나고 나서 남은 정책이라고 하는 거 중소기업 인턴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과도기 노동이라고 하는 인턴 제도에 나쁜 것들만 사회에 많이 남겨져 있었고, 그게 바로 일자리를 이제 양적으로 창출했던 실패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009년도에는 교육 부문에선 학자금 대출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족방뇨식으로 되었던 거죠. 굉장히 대출자는 늘고, 실제로 한 해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소송을 받는 청년들이 6천 명꼴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체납자가 그만큼 많아지는 건데요. 빚을 당장 내는 건 중요하지만 이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거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가산점이 뭐 주택 청약의 가입 횟수 혹은 거주기간에 지역에서 거주기간 했던 연수, 그리고 가구 원수를 하다 보니까 1인 가구이자 연령이 어리거나 혹은 독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이 대체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로 분류를 하고, 이에 따라서 임대료와 입주 비율을 따로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혼부부 내에서도 소득이 굉장히 다양한데,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의 임대료 수준이 아예 결정되어 있고, 사회초년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정책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생각하는 건 주택임대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임차인이자 1인 가구이자 그리고 소득이 낮고 자산 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의 청년으로 규정을 하고, 이 경합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청년을 정의하는 것이 완벽하진 않으나 대체로의 청년들이 나타내는 건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청년이 누구냐, 연령을 어떻게 끊어야 되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느라 3분 30초가 흘렀는데요. 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 2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실제로 뭐 공급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냐, 인구가 줄어드니 괜찮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주택산업연구원이나 새누리당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새롭게 공급되는 소형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습니다. 중대형 주택보다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건 물론이고요. 최근에는 럭셔리 고시원이라는 단어까지 생기고 대학가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보증금이 없으니까 들어가는데 실제로 고시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증금 없는 사람들이 좋은 주택을 찾고 있다 보니 럭셔리 고시원이라고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대체로 저렴 주택이 없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보증금 부담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보증금 대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이제 월세도 보증부 월세를 많이 해주는데, 아무리 이율이 싸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출을 장려하는 건 저는 옳지 않은 정책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국토부에서 아마 질의할 때 그래도 많이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채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같이 좀 모아나가면 좋겠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새누리당 김연아 의원실에서 한 토론회에 갔는데 국토부 과장님께서 솔직히 월세는 별로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월세 많이 안 오르는데요. 아시다시피 월세는 절대적 부담이 엄청나게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26페이지 넘어가시면 그 서울에 사는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70%는 자신의 소득에서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전세에 비해서 그 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편이긴 분명 맞지만 이들이 매월 지출하는 부담이 절대적으로 엄청나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싸면 비싼 값을 하면 되는데 비싼 값을 못하니 주거빈곤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거빈곤은 공간적 측면만 나타내기 때문에 비용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면은 대체로의 청년 주거빈곤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쉐어하우스 5만 호인데요. 준주택 기준을 국토부는 계속 2016년 3월에 하겠다고 작년 초에 얘기했는데 올해 초에 보니까 올해 연말에 하겠다고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준주택으로 원래 작년에 풀린다라고 해서 공공주택특별법 바뀌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원이나 모텔, 여관 등을 리모델링할 공급을 하는데 이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니 재원도 국토부에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정작 이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공간을 보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국토부 혹시 촉구해 주실 수 있으면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실제로 이제 공급 및 전달 방식은 제가 좀 이따 뒤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쉐어하우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건축비가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는 말인데요. 저희도 쉐어하우스를 직접 운영하지만 관리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갈등 조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청년들이 어떤 관계망으로 살아갈지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고려해야 되는데, 마치 건축비가 싸니까 모든 비용이 절감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SH공사도 요즘에 쉐어하우스나 공동체 주택 공급할 때 관리 비용 책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입주자들이나 이걸 코디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든 걸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릴 때 이런 관리 비용, 입주 전에 해야 되는 교육 이런 것까지 저는 같이 고려되는 것이 제대로 된 비용을 고려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수요조사 하신다고 해서 반가웠는데요. 수요조사는 단순히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쉐어하우스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갈 청년들의 대기자 리스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조직을 해야 된다. 이는 곧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 리스트를 조직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촉진하는 그런 강한 조직력을 가진 세입자단체로 거듭나는 교도보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넘어가면 행보주택은 저희가 이번 주 내로 행보주택 임대료를 지금 다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평당을. 그래서 국민, 5년 공공, 10년 공공으로 다 분석을 했는데 비쌉니다, 확실히 행복주택이. 그래서 이 비싼 것들 어떻게 같이 인하할 수 있을지 좀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임대료 책정이 국토부 장관 고시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압박하면은 굳이 법령을 바꾸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고요. 실제로 정말 행복주택이 어느 정도의 부담이 크냐라고 보려면 입주한 사람들의 RIR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자료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도움 주실 의원실 있다면 저희 또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는 전달체계랑 주거복지 서비스인데요. 대체로 제도의 경험이 낮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있는 정책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경쟁률 높은 게 정성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싸서가 아니라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거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주택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주택 문제점 되게 많거든요. 저 행복주택 문제점도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지 선정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무작정 행복주택 늘리자는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고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일정 정도 청년들에게 대폭 규모 있게 공급하는 시간을 우리가 같이 견디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잔여적으로 회자되고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제가 아직 30초가 남았는데요. 30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입법과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관련한 내용인데 사실 계약서가 굉장히 많이 허술합니다. 의무화가 되지도 않긴 했는데 중개대상무 확인 사용 설명서 등 이런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 발주해 주시면 현장에서 저희 목소리 좀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기숙사 얘기인데 입법과제가 필요해서 꼭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기숙사는 지금 현행 교육지원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 대학생과 산당 근로자들만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공공기숙사, 연합기숙사처럼 학교 밖에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실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좀 거리가 멀어서 가지 않는 건데 이걸 보고 또 몇몇 분들은 배가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살 이후 처음 독립한 청년들에게 학교 근처에 익숙한 문화권과 살 권리는 주거권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학교랑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건 사실 주거권 측면에서도 크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많아지고 이것 또한 준주택이라고 하면 법령을 조금 바꿔서 기숙사가 대학생이나 산당 근로자만 아니라 뭐 특정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실이 꽤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저께 나온 보도인데 이제 대학이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의 승인만 있으면 이제 촉진직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 부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사도 못 짓고 있는데 뉴스테이까지 지으면 아주 임대시장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세입자 저희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임대인에게 그리고 중개사에게 성별이나 인종 그리고 장애 여부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었는데 전화할 때는 괜찮다고 계약하러 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니까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셨어요. 이유는 이제 휠체어 때문에 집이 훼손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훼손되면 사실 뭐 물어주면 됩니다, 민법상.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나이 어린 여성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임대인과 중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모욕적인 언사들 이런 것들을 견뎌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냐라고 상담이 꽤 많이 와요. 그래서 주거기본법이나 중개사법에 이런 차별금지 조항이라도 들어가야 적어도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이 도시에서 환대받는 경험들을 워낙 하지 못하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집을 구할 때 좀 환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신경 써서 올해 작지만 또 큰 변화들이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 이현주 국회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고 그래도 저희가 한 15분 정도는 전체적으로 우리 그 발제자, 토론자, 우리 또 참여자들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간을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 국회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아까 서두에서 우리 정성원 그 교수님께서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들었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주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가 이 주거비로 인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쓸 돈이 없으니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이제 교육비와 주거비 두 개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세계적인 어떤 경기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 문제에 결사적으로 좀 매달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 매달려 있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 임대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주거 임대료도 문제지만 이제 상가 임대료 같은 게 지금 이 상권이 피폐해지고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면 번화가에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번화가에 사람들이 그냥 들끓고 자리도 없어서 들어가도 이렇게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하는데 가게 주인이 한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 요인이 다 임대료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임대료 이 부동산 가격에 의지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오늘은 주거비와 관련된 거니까 좀 주거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이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지금 현재는 월세 전환입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인데요. 월세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월세가 전환되는 그 비율이 이율이 너무 높아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이게 월세 전환 그 정도가 한 뭐 30% 40% 이랬었던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50% 이미 이제 절반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데 대통령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은 월세 전환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월세 전환 속도를 낮추고 또 거꾸로 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이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주택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올해 초에 그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거기 보면 전월세 전환율을 좀 이렇게 곱하기 알파로 하던 거를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바꿔서 좀 낮추는 효과를 꾀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이제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있고요. 또 플러스 알파로 하더라도 한 5.5% 이 정도 되는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기준금리하고 비교해 본다면 기준금리가 한 1.25 정도 되나요? 이렇게 본다면 5.5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차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미 그 차익만큼 우리 세입자들은 차익만큼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고 이제 거꾸로 본다면 이제 그 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 차익만큼 사실은 조금 플러스 이제 관리비 같은 걸 고려를 하더라도 이득을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사실은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냐, 저금리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임대 시장이 대부분 이 고령자들이 집 한 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노후 생계 수단으로 이렇게 세를 놓으면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노후가 생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런 전월세 전환율이나 이런 것도 내려가야 마땅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 경제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 없어서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어떤 연금 같은 게 보편화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전월세 전환율을 버티는 그 높은 전월세 전환율을 버티는 이런 요인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율을 뭐 우리가 법으로도 규제하려고 하고 막 하지만 실제로는 이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 노후 생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 차이, 그러니까 이 괴리를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하냐? 시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 결국은 정부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정부가 그 재정이라든가 아까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괴리를 메꿔주지 않고서 그냥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뭐 형식이든 무슨 수단이든 활용해서 이런 걸 동원하면 뭐가 해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뉴스테이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는데요. 이 어떤 뭐 앞에서도 우리 변호사님과 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뉴스테이가 첫 번째는 이 전월세 전환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다. 다 월세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를 할 때는 시장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시장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거꾸로 이렇게 좀 그걸 제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월세 상품을 계속 내놓으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이왕 내놓을 거면 전세 형태로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환율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 계산을 해보면 결코 시중의 어떤 월세 상품에 비해서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이 그냥 그림의 떡이고요. 사실은 중소득층에다가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대개 보면 전환했을 때 그러니까 월세가 한 1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1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중소득층이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정성원 교수님 아까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그 실질가계 소득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보셨다시피 중위소득층이 대개 이제 200만 원, 월 200만 원 전후의 소득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월세가 뭐 한 100만 원 가까이인데 8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돈을 내고 어떻게 사람 그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정부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까지 줘가면서 이런 상품들을 내놓느냐. 그리고 이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그렇게 특혜를 주지 않으면 그다음 수익률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민간 회사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민간 임대 시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엉터리고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시장에서 이 자체가 괴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괴리를 민간에서 어떻게 그걸 메꿔줍니까? 그 손해를 봐야 메꿔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손실을 보면서 메꾸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안 보면서 민간에서 메꾼다? 그 얘기는 그냥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민간 시장에서 해결을 합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장해 준다. 수익을 보장해 줄 거면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될 일이지 왜 쓸데없이 이런저런 걸 만들어냅니까? 결국은 그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말이 뭐 임대 문제, 뭐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지 결국은 그냥 건설회사들 먹고 살 그런 그 건설회사들의 일을 좀 늘려주고 뭐 그래서 굳이 선회를 하자면 뭐 건설 경기를 좀 이렇게 부양시키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결국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공임대를 늘리고
그 공공임대를 늘리기 위해서 민간 동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이 문제는 시장과 우리의 어떤 현실, 우리 정책이 갖고 있어야 할 목표 사이에 엄연한 괴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정부가 메꿔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이나 그 공공투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자꾸 외면하면서 딴소리하는 것은 이제 헛소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 공공임대 그 비율이 우리가 10% 정도까지 확대될 때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한 한 2, 3년 걸리니까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예를 들면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뭐 또는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갖다가 실효성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그건 가격 규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걸 계속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덧붙여서 아까 청년 말씀하셨는데 쉐어하우스라든지 다양한 모델이 있지만 이것은 좀 보편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청년 주거 문제도 공공임대 늘리는 걸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주거비를 완화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차 안정화, 복지 이런 그 세 개의 큰 흐름 속에서 오로지 한 거는 사실은 보면은 뉴스테이 정책 하나입니다. 이 뉴스테이 정책도 사실은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지금 포장은 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주택 경기, 건설 경기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두 그 정부의 정권의 끊임없는 그야말로 관심사는 결국은 어떻게 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부양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주거 불안 문제가 정말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여소야대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생경제특위도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이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더 진지한 그런 토론과 연구와 그리고 또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그리고 전략적 고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사점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기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또 선수들이시고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활동을 하시고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늘 소통하면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국회에서 지금 특위 활동이 개시가 되면 또 여러분들 모시고 또 말씀 듣고, 또 이게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또 여당에서도 여당 의원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하고 논리를 더 개발하고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발제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토론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 우리 국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